예, 반갑습니다. 유정현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세미나라든지 이제 컨퍼런스가 되면 이런 공간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고민하고 함께 좀 생각하고 좀 이럴 기회가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그래도 오늘 좀 이 오프라인에 그래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이런 세미나 행사에 직접 오프라인 오시기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이게 이 백이동 상무님의 참 이 명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무님 좋은 강의 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XR 중에서 특히 게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XR 게임 산업의 현황과 미래 비전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제 슈퍼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2020년에 이제 6.7 빌리언 정도, 그리고 이제 2021년은 7.7, 2022년 9.4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2015년, 16년에 나왔던 시장의 전망과 규모에 비해서 대폭 축소가 된 전망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을 경과하면서 그다음에 그 전에 예측을 했던 것에 비해서 시장이 빨리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좀 다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VR이나 뭐 AR 뭐 또는 모바일 AR 뭐 등등해서 모든 걸 다 합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와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2019년 기사만 봐도 이게 나오는데요. 그때 2019년 똑같은데 제가 2019년 이거하고 이건 똑같은 매체의 기사입니다. 똑같은 매체의 기사인데 이렇게 좀 바뀝니다. 2019년 2월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VR 게임이 올해 도약이 5년을 맞았다. 실감나는 VR 품질은 초당 프레임과 전송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줄 거다. 5G가 상용화되면서 그래서 VR 게임의 선전이 기대된다라고 이제 2019년 2월에 있고요. 그런데 현실은 또 똑같은 매체에서 어떻게 되냐면 VR, AR 산업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킬러 콘텐츠가 없는 게 최대의 문제고, 예를 들면 단순히 체험용에 그치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최대 과제를 부상하고 있다. 즉 같은 매체가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게임이 이제 또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요. 이 한국 VR 게임 이제 이용자 특성이라는 그런 조사에서 이용자를 이용을 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VR 게임 이용률 위에 그래프가 이제 이용률입니다. 이용률을 보게 되면 대략 아마 남성이 6.4% 정도, 그러니까 게이머 중에서 6.4%, 여성이 한 9.1%, 여성이 좀 많다는 게 조금 이제 의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대략 10대는 한 4.5%, 20대는 한 8.6%, 30대 10%, 40대 그러니까 9.7%, 대략 한 5%에서 10%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 이제 전체 통계를 100으로 보고 이제 아래 그래프에서 보고 있고요. 그럼 대략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20대, 30대, 40대 정도가 좀 한 그들의 게이머들의 10% 정도가 경험을 했다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경험했답니다.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시적으로 이런 어떤 VR 게임들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즐기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봤다,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금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게임을 해보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일상적으로 게임에 접속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스마트폰 기반에 뭔가는 하고 계실 겁니다. 하다못해 뭐 간단하게 뭐 쿠키런을 하든지
좀 시리어스하게는 무슨 리니지 2M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일단 하루에 뭐 짧게든 길게든 하고 계시는데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바일 이 VR 기반의 게임들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결국엔 게이머들의 10%도 안 되고 한 5%에서 10% 정도의 사람들이 밖에 접속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VR 산업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진단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VR 산업이라는 것은 뭐 XR까지 다 이제 XR과 포함한 어떤 개념입니다만, 뭐 VR 이제 XR 속에 VR, 뭐 AR은 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XR 중에서도 가장 이제 산업적으로 결국에는 B2C의 핵심이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가장 중요한 킬러 컨텐츠이고 그러니까 과금이라는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반복적으로 뭔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게 가장 강력한 매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게임 유저들의 게이머들조차도 10%도 안 된다. 일반 전체 토탈 모집단이 아니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이제 캐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한국 게임 산업에서 리니지 같은 킬러 콘텐츠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폭발적 확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캐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 원론적으로 그래서 캐즘은 이제 91년도 이제 지프리 무어가 쓴 책 뭐 캐즘을 넘어서를 계기로 이제 일반적으로 확대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캐즘이라는 것은 왜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그거였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대부분 다 죽어버리더라. 도대체 왜 죽지? 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거든요. 도대체 왜 죽지 했더니 여기 초기 캐즘처럼 뭐 캐즘이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노베이터하고 얼리 어댑터 앞 중간에 초기 캐즘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하고 얼리 머저리티라는 전기 다수 수용자하고 얼리 어댑터 사이에 캐즘이 있어가지고 절벽에서 대부분 거기서 다 죽더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리 어댑터하고 얼리 머저리티 사이에 계곡이 있어서 거기서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게 두 개가 얼리 어댑터와 얼리 머저리티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만이 이제 성공한다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넘어설 건가까지는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게 이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곡처럼 빠지면 죽더라라는 게 핵심인데요. 즉 VR 산업은 현재 그 캐즘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이제 진단을 하는 거고요. 왜 그럴까 할 때 우리나라 특히 이 온라인 게임이 한국인의 온라인 게임을 보게 되면 리니지 이후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고 나면 옆집에 PC방 생겼고요. 처음에 리니지 이야기하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리니지 처음에 아주 뭐 대박이 나가지고 어떤 개발자가 NC에 이제 모집에 응해서 갔답니다. 모집 공고를 보고 갔더니 아주 리니지 아주 NC 초창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앉아서 자기를 맞아줬던 게 송재기 형이라고 지금 엑셀 게임즈 대표하고 있는 리니지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주 탁월한 개발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맞아주더래요. 책상에 앉아서. 근데 아무리 봐도 서버가 안 보이더래요. 사무실에. 그래서 이 서버가 왜 안 보입니까? 서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송재경 씨가 송재경 대표 앉아있는 자기 책상 밑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어요. 서버가 뭐냐면요. 데스크탑 PC인 거예요. 데스크탑 PC 앉아놓고 그걸로 초기 리니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정말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재경 대표는 그 슬리퍼 신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어떤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리니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또는 최근에 어떤 우리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VR이나 XR, AR이나 이런 게임들이 참 왜 안 될까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이제 AR을 떠나서 VR 게임을 해보면 정말 그 감동하거든요. 이게 현실감, 예를 들어서 타격감 이런 것들이 총을 쏘아보면 그 타격감, 그리고 예전에 이제 433이라는 회사에서 그 VR로 활이라는 그 게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VR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냥 이 활이라는 게 그 막대기 2개를 놓고 또 활을 쏘면 흉내만 내는 거거든요. HMD를 쓰고. 근데 한 10분 하니까 팔이 뻐근해요. 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한테 이 팔이 좀 뻐근한데 활을 당길 때 활에 이 뭔가 이 팔에 그런 이 묵직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뭐 그러실 겁니다. 근데 뇌가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활을 당기고 있다고. 그래서 그 참 날아가서 팍 꽂히고 있는 걸 보고. 그다음에 제로 레이턴시라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지금 홍대에 있었다가 지금 문을 닫았을 텐데 그런 게임 보면 4명이 이제 데스크탑 메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보면 이 총을 쏠 때 그 타격감 반동은 좀 없어요. 근데 이 총알이 날아가서 튕길 때요, 총알이 이렇게 사방을 튕길 때 저는 이렇게 이 FPS 게임을 VR로 할 때는 일단 들어가가지고 일단 전후 사방 가리지 않고 난사를 해보거든요. 적이고 아군 걸 일단 쏘아봅니다. 그래서 대충 감을 보거든요. 어디가 총알이 날아가서 어디로 튀고 이런 걸 다 보는데 그걸 하늘로도 쏘아보고요. 근데 그 VR 게임 그 타격감 이런 거 참 대단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10%밖에 안 한다요. 10%. 왜 그럴까 이슈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게 왜 폭발적 확산이 안 될까?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VR 기반의 게임이라는 것은 누가 지불하지라는, 얼마 지불하지? 그럼 어디서 플레이하지? 이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플랫폼이나 디바이스 한계인데요. 이게 HMD 불편합니다. 특히 HMD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여성분들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홍대나 이런 데서 이 HMD를 쓰고 게임을 했던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았니라고 물어보면 백발백중 그 이야기 합니다. HMD를 쓰게 할 때 여성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화장이 지워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 망가져, 헤어스타일 망가집니다. 그게 뒤에 HMD 쓰고 이렇게 조이거든요. 근데 그거 극복이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HMD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성들에게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저같이 안경 쓴 사람도 아주 불편하고요. 어지럽고요. 근데 그런 어떤 근본적으로 디바이스에서 가져오는 한계가 지금 극복이 안 된다. 지금 뭐 퀘스트 2 이런 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HMD를 안 쓰고 안 될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 이게 또 이 VR 게임 같은 경우 사고 이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어떤 칼 가지고 어떤 그 이름이 뭐였죠? 제 아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VR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흔들면 칼처럼 이제 칼 대결하는 거죠. 그 애니메이션 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대표한테 누구죠? 대표한테 연락이 왔대요. 제품을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걸 집안에서 혼자 HMD를 쓰고 휘두르다가 손이 벽에 부딪혔대요. 그래서 이게 팔에 금이 갔다. 보상해라.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해줬대요. 처음에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써놨다. 그걸로 어쨌든 끝나긴 했던 모양인데 그 대표가 신키요시입니다. 신키요시 대표인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VR 이게 게임 이름을 까먹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이 VR 같은 경우 특히 이제 VR방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코스트의 이슈가 뭐냐면 항상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VR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학교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VR을 교육용으로 쓸 때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VR, HMD를 쓰는 순간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옆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HMD 쓰고 이런 데 있다가 예를 들어 연단에서 떨어지면 넘어지면 이거 정말 대형 사고입니다. 어른은 괜찮아요. 애들 넘어지면 대형 사고 납니다. 아주 지금 안전에 예민하거든요. 학교. 근데 그건 VR병도 그렇습니다. VR병 같은 경우도 항상 누군가가 봐줘야 됩니다. 그 HMD 씌워줘야죠. 조여줘야죠. 옆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레텐스 그런 게임을 보면 4명이 들어가면 옆 사람을 인식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형체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부딪히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항상 그 기본 코스트가 높습니다. 그냥 기본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건비라는 높은 고정비 이슈가 이게 해결할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등장하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VR 캐즘을 극복을 위한 이제 5가지 5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는 아주 스마트폰 게임에서는 심플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좀 심플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VR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어떤 컨텐츠가 제일 유력하죠? 게임이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장르였나요? MMORPG입니다. 리니지. 어떤 국가가요? 한국과 아시아입니다. 한국과 아시아에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와 버렸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게임에 있어서 웹젠인가 그라비티인가 거기 이제 이모니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남미를 갔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 되는 속도가 느리니까 왜냐면 전화선을 모뎀을 쓰니까요. 전화선을 쓰고 이제 모뎀으로 다운로드를 하는데 PC방에 앉아가지고 그 목욕탕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5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다운로드 되는 걸. 자기 게임을. 아마 웹제는 미운가 그라비티 나가고 싶은가 그건데 그래서 정말 감동했대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객이 그래서 이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5시간을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운로드 되게 클라이언트가. 그 정도로 유저들은 열광했거든요. 또 하나 보자면 디바이스 그다음에 어떤 유저죠? 10대 20대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 PC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VR 게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HMD 이슈가 있습니다. 보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를 볼 때 문제가 지금 그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리니지를 보게 되면 아주 이게 다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게임, MMORPG, 한국, 10대, 20대, PC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정말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송정영 씨가 자기 책상 밑에 데스크탑 PC 하나 놓고 서비스했던 그 리니지가 오늘날에는 커져가지고 회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NC 같은 경우 그 매출이 거의 한 2조 5천억 이 정도까지 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R 게임 또 이제 XR에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한 파트가 AR인데 AR에서도 당연히 또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IP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AR에서. 우리는 다 포켓몬고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해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싶은 게 저는 이 피카츄를 잡아봤다는 거. 예. 여러분 잡아보신 분 없으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바보죠. 제가 피카츄를 잡아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자랑질을 했더니요.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벤트 행사라 피카츄를 대량으로 풀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잡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쨌든 저는 피카츄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포켓몬고가 성공한 다음에 국내 AR 게임들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이 캐치몬이라는 게 게임에서 만든 유사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왜? IP가 포켓몬고의 핵심은 결국 포켓몬이거든요. 포켓몬고는 또 사실 게임도 아닙니다. 보면 그냥 GPS입니다. GPS 따라다니면서 AR로 카메라로 잡아가지고 그게 좀 떠있으면 그냥 클릭해서 얘를 잡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빨아들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포켓몬이라는 그 IP가 가지고 있는 그 팬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치몽 등등에서 다 나와서 잘 만들었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안 돼. 왜? 캐치몽 잡아가지고 또는 몬스터 잡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줘봐요. 저처럼 예를 들면 잡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잡았어. 나 피카츄 잡았어. 정말 부럽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다른 게임, 유사 게임들 같은 경우를 잡고 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자랑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게 뭔데? 그러면 다시 하고 싶지 않죠. 에이. 뭔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 그게 IP거든요. 또 이제 VR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IP에 대한 애착과 콘텐츠에 대한 팬덤이 있어야지 조기 시장 진입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VR 게임 같은 경우도 반복되지 않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게. 이게 반복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홍대에 VR방이 있을 때 거기에 매주 토요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PC방이 앞을 다투어서 VR 기기를 도입해야 되고 PC방 이야기 나오니까 그것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PC방의 사장님들이 VR 기기 도입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면요. PC방에서 VR 기기를 설치하려면 사람이 그 HMD를 쓰고 움직일 수 있는 양팔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팔을 벌리고 이 공간하고 벽에 부딪히지 않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앞뒤 전후좌우로. 이 공간이 있으면요. PC를 그 공간에 적어도 4대에서 8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을 위한 공간하고 8명은 같은 한 시간에 8명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8명에게 과금을 할 수 있는 거하고 한 명에게 과금하는 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무리 시간당 2만 원을 과금을 해도 또는 30분에 2만 원을 과금을 해도 시간당 8명한테 과금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수익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HM 등등 PC는 데스크탑이나 모든 세트가 아주 저가로 표준화돼서 공급이 되는데 이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그 게임에서 PC방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VR 산업, AR이나 XR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강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맨드 풀이라는 수요가 산업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기술이라든지 공급자가 강제로 시장을 밀고 가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푸시라고 부르는데 그걸 밀고 가면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밀고 가는데 잘 안 밀려요. 왜? 밑에가 마찰이 너무 강해요. 옛날에는 가만 놔둬도 소비자들이 막 끌고 갔거든 미친 듯이. 그럼 다 5시간을 앉아서 다음부터 기다린다는데 뭐 할 말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억지로 밀고 가도 기술로 테크놀로지로 푸시해도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현실은 다 이런 설명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움이거든요. 또는 IP 이슈 나오면 정말 이야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떤 예가 있는데요. 신주쿠 일본 VR 게임 예가 이제 신주쿠 VR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인물은 접니다. 그래서 HMD 쓰고 예를 들면 저 밑에 있는 것은 그 카트라이드 아니죠. 그 마리오 카트 했던 닌텐도 마리오 카트고요. 그다음에 저 옆에 이 하얀 가운 입고 있는 사람이 그때 이제 신주쿠 VR 그때 디렉터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제로 레이턴시라는 FPS 했을 때 거기 이제 데스크탑을 그 백으로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 그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VR 산업을 그때 그때 언젠가 19년인가 그때 갔었는데 이건 아케이드하고 IP하고 VR을 결합한 하나 형태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담, 포켓몬, 젤다의 전설, 마리오 카트 등등을 전부 세팅을 해놨어요. ARPU가 1인당 한번 30분 정도 들어가는데 1인당 거의 한 2,0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은 아마 25,000원이 넘습니다. 아주 굉장히 높게 설정해놨습니다. 그 인건비 등등해서. 근데 그게 거의 일주일 또는 2주일이 거의 풀로 찹니다. 거의 그러니까 거의 예약으로 다 찹니다. 한 10일 이상. 들어가려면 한 2주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간의 이슈 때문에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2주를 기다려서 들어갈 입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계속 적자. 왜냐하면 신주쿠의 그 공간이 그 넓은 공간을 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2019년 4월 1일 날 영업 중단됐습니다. 고객들은 열광했어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타봤더니 오 재밌습니다. 막 미친 듯이 막 마리오 카트 탔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또 꺼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특히 그 VR방에 가가지고 자기는 재밌거든요. HMD 쓰니까 안 보이는데 혼자 막 손 휘두르고 막 그 뭐 소리 지르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쟤 미쳤나? 뭐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때로 다른 사람들이 이 VR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VR 게임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사실은 꺼려지는 측면이 있고요, 유저들이. 근데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주쿠 VR은 2019년에 끝났습니다. 영업 정지였고 다시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 적자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왜 우리나라 PC방의 사장님들이 VR을 꺼리는가 라는 이슈와 똑같이 그게 바로 맞물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VR 오프라인 매장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문 많이 닫았습니다. 특히 샌드박스라는 이게 위에 이제 제가 예약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 봤었는데요. 그저께인가 이제 만들면서 들어가 봤는데요. 영업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일종의 테마파크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일단 VR방인데요. 건물 전체를 빌려서 VR방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예약은 받더라고요. 이게 싱가포르의 샌드박스를 들어가 봤는데, 근데 2020년 8월에 코로나에 의해서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파산했고요. 우리나라 VR방 경우도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VR 컨텐츠 중에서 B2C로 가장 강력한 컨텐츠가 게임인데, 게임의 가장 강력한 유통망이 VR방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 집합금지가 내리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한 선크 코스트 비용을 투입됐던 자본을, 그러니까 비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PSVR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콘솔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또 이 VR에서 이슈가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콘솔의 시장이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게임 중에서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이 주력이고, 시장 규모는 모바일 게임이 제일 크고요. 콘솔이라는 시장은 작습니다. 니치마켓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게임 회사 중에서 엑스박스하고 플레이스테이션 중에서 엑스박스는 일단 VR에 대해서 좀 한 걸음 이렇게 또 거리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엑스박스는 조금 처음에 하려다가 이제 현재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 좀 멈추고 있고 좀 방관하고 있고요. 가장 콘솔 회사 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즉 소니입니다. 그래서 소니가 나름 상당한 정도의 어떤 초기 시장 진입에는 성공을 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플랫폼이 한국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이제 VR방이라는 걸 중심으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VR방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으니까 유통할 수 있는 그 유통 통로가 막히는, 이제 그러니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왜 제가 이제 이 표를 재밌게 봤냐면, 이게 2020년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그 VR의 1위부터 10위까지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그 왼쪽 게 북미 캐나다, 중간 게 유럽, 제일 오른쪽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비트 세이버가 세 지역에서 전부 1위입니다. 일반적으로 VR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장르이고 가장 유저들을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게 FPS입니다. FPS가 가지는 역동성과 그다음에 긴장감, 현실감,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치를 보고 이제 RPG 같은 경우는 젤다의 전설 등등을 보게 되면 들어가서 경치도 좀 보고 앞에 몬스터도 크고 참 대단하다 이런 거 다 물론 합니다만, 대단하게는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정말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라고 했을 때 그 느끼는 실제감,
이게 진짜 VR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큰 파워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건 그 FPS입니다. 그런데 비트 세이버가 세 대륙에서 다 1등이에요. 세 대륙이 아니라 세 지역에서. 정말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비트 세이버 잠깐 다 아시는 거지만, 근데 비트 세이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플레이하는 걸 한번 보고 있으면 나름 그러니까 이게 리듬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비트 세이버 같은 경우 양쪽에 칼 가지고 자르는 이런 액션을 하잖아요. 이걸 나름의 그런 어떤 액션 게임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래서 단지 뭔가 음악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딱딱 때리고 이 정도면 아마 그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칠 때 그 칼로 벨 때 그 타격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트 세이버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FPS가 아닌데 음악 게임인데 이게 콘솔에서 1등이라는 건 이건 상당히 재밌는 현상인 겁니다. 그다음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2위가 뭐냐면 잡 시뮬레이터입니다. 잡 시뮬레이터는 뭐냐면 직장에 가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퀘스트를 진행하는, 예를 들면 복사도 하고 주스도 마시고 커피도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2위예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VR 월드라는, 이건 이제 6개인가 게임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오디세이처럼 우주도 여행하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2등이고요. 3등은 이제 북미나 캐나다에서는 슈퍼 VR이라는, 이거 일종의 이제 경기장에서 격투기하는 형태의 게임인데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아이언막스 리벤지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건 뭐냐면 그냥 일종의 조폭들을 상대로 복수하는. 근데 그게 3위에서 유럽하고 미국은 그게 3위입니다. 그리고 슈퍼 VR이 유럽에서 이제 4위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위가 고온이 아까 경기장에서 격투하는 게임이 저게 5위가 고온 저건 것 같아요. 슈퍼도 저것도 일종의 이제 이 캐릭터들하고 아바타들하고 싸우는 그런 게임인데 저것도 이제 일종의 격투 게임이고요. 이게 이 FPS의 변형으로 이제, 근데 저것도 대단히 유니크하게 만들었던 VR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를 쭉 보게 되면 뭔가 대전을 하거나 워킹 데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뭔가 싸우고 전투하고 그다음에 모험을 하고 이런 건데 비트 세이버가 세 개의 지역에서 모두 1위를 하고 있다는 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특히 8위를 보면 이게 하츠네 미쿠 VR이거든요. 하츠네 미쿠는 많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가상의 아이돌을 하고 있는 가상의 아이돌로 공연을 하는 이 하츠네 미쿠 VR인데 하츠네 미쿠인데 하츠네 미쿠 VR을 만들어 놔서 그게 HMD를 쓰고 가면 하츠네 미쿠의 공연을 본다든지 뭔가의 액션을 같이 한다 이런 게 가능한, 이제 일본에서만 이게 등장했습니다.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대략 보면 일반적으로 VR에서 VR 게임에서 할 만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향후 전망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VR 게임은 XR 게임이라고 지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처럼 단시간에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HMD하고 본체의 일정 수준의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HMD하고 본체의 성능을 그래서 확보하겠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걸 경량화, 가볍게 하는데, 그리고 유저들이 쉽게 쓰게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냐 이슈가 있는데요. 소니는 전용기이기 때문에, 전용 단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VR이 요구하는 그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의 전용 CPU 등등을 쓰기 때문에 훨씬 그 전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소니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 이제 VR에서 나름의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건 역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VR에 맞게 VR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소니가 전체 하고 있는, 내놓고 있는 그 제품들을 쭉 보게 되면, 그 게임들을 쫙 보게 되면 전부 FPS로 다 채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드벤처도 있고 FPS도 있고
뭔가에 뭐 비트 세이버 같은 리듬 게임도 있고 이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유저들이 알아서 고르게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정책에 의한 XR 시장 형성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B2C 시장, 컨슈머를 위한 컨슈머 시장 형성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가 그래서 특히 이제 과기정통부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시장은 B2B입니다. B2B. 근데 B2B 시장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2B 시장에서 정말 이 나름의 지금 이미 응용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데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이런 데입니다. 모델링하거나 그 개발하는데 VR을 쓰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이 자동차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확인하고 이럴 때도 씁니다. VR을. 처음에 모델링을 할 때. 근데 그건 정부와 관계없이 해버립니다. 포스코도 VR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는 건 대기업들인데 대기업들은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그 성과를 B2B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의 조달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달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가 예를 들면 국방부, 뭐 산자부, 뭐 문체부, 뭐 과기정통부, 중기부 다 합니다. 전부 따로따로 똑같은 거 합니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실례고 비슷한 거 합니다. 이 부처가 옆에 부서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국방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과기부 모르고요. 그리고 각자 다 발주합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통합적 시너지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B2B건 B2C건 정부 정책에 의한 XR 시장 형성 곤란할 것이다. 대기업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필요한 기술을 적용 중이다. 그래서 알아서 개발하고 알아서 발주하고 알아서 응용하고 하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프라이프 알릭스 밸브가 그걸 내놨습니다. 2002년 20년에 등장했는데 아주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건 정말 잘 구현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향후 이런 게임의 등장에 의해서 시장과 유저가 점진적인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소니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이미 시장 진입해가지고 생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각 지역별로 소니의 이제 VR 게임에 대한 수요가 형성이 됐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VR을 어필하면 된다는 걸 소니는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B2C 시장을 가는데 소니 같은 콘솔이 약하다는 거, 우리는 그 시장이 지극히 작다는 거, 이게 또 우리가 가진 고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보면 어쨌든 유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거다. 그러면 뭐냐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FPS에서 집중되어 있는 장르를 넘어서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비트 세이버다. 저런 어떤 형태의 비트 세이버는 사실 그래픽으로 막 정말로 이 몰입감이 강한 그래픽으로 죽이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뭐라고 그러나요? 이 사각형이 그러니까 네모에 물건들이 그 음표들이 날아오잖아요. 그걸 부숴야 되고. 근데 또 VR에서 특히 이제 VR 영화나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감독들이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의외로 VR 게임이라든지 VR 영화를 찍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집중하면 우리는 이제 다 360도 다 뭐 보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앞에 한 60도 정도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옆이나 뒤는 안 본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사람들을 강제로 앞을 집중하게 하는 이 효과를 비트세이버는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딴 데 못 보게 만드는. 그럼 전체 개발 코스트 확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VR 게임도 기획이 중요하다는. 어떻게 사람을 잡아두고 어떻게 사람을 못 도망가게 하지?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 쓸데없는 거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FPS에 집중되어 있는 장르를 넘어서 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현 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라인 채팅창에서 올라온 질문과 현장에서의 질문을 받아 답변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최근 새로운 컨텐츠를 즐기기보다는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 같은 익숙한 컨텐츠가 모바일로 나왔을 때 익숙한 스토리 라인과 인터페이스로 인해 이용자의 반응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존 성공한 게임 컨텐츠의 VR화에 대해 오히려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킬러 컨텐츠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라는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오히려 PC 온라인 IP를 가지고 모바일로 자꾸 그리고 모바일도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우려먹기보다는 리니지라든지 이런 기존의 바람의 나라 같은 또는 마비노기 같은 이런 것들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쪼개서 VR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게임사의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NC라든지 넥슨이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VR이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하지 않다고. 그 VR을 만들었을 때 결국 PC방으로 가느냐 VR방으로 가느냐인데 둘 다 지금 막혀 있다고. 그러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비즈니스가 성립 안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유저들에게 어필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계없이 비즈니스 모델 즉 수익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게임사들은 안 만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메이저 게임사들이 VR 게임들을 전력 투구해서 만들지 않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 질문 주셨던 내용은 아주 저도 공감하고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즉 게임사들이 VR 게임을 그런 좋은 IP를 가지고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게임 쪽에 많은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두 가지 질문만 더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핫한 이제 메타버스와 MMORPG가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메타버스는 MMORPG는 메타버스의 일종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사실 지금 유행어가 돼버렸는데요. 메타버스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 이걸 또 현실과 가상의 믹스, MR 이런 걸 모든 걸 총칭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백화점처럼 모든 형태의 하나의 디지털로 구성된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그걸 메타버스라고 다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MMORPG는 메타버스의 한 일종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한 부분으로 게임이란 장르도 다 포함이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에픽게임스인가요? 포트나이트도 그것도 메타버스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게임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그건 관계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게임으로 보고 그걸 더 큰 메타버스라는 범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할 때 그 메타버스의 일부분으로서의 MMORPG, 그리고 MMORPG 요소가 메타버스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포트나이트가 게임으로 출발하지 않았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커질지는, 그리고 그 내부에서 공연을 하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한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 게임적 요소, 즉 유저들이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놀이터처럼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옛날 세컨 라이프가 실패한 게 그거거든요. 그런 MMORPG 요소, 게임적 요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뭔가 몰려다니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세컨 라이프에서 대학을 만들어서 중앙대를 만들어서 수업도 했거든요. 이런 강의실을 구현을 했거든요. 파워포인트 띄우고 토론하고 이런 거 다 했는데 수업은 됩니다. 너무 근데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세컨 라이프라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다니고 여기 있네 저거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세컨 라이프는 서버 닫았고요 이제.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그 게임이라는 그 요소를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친구들끼리 게임 사실 로블록스 게임도 아주 엉성합니다. 정말 초짜들 만든 게임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근데 오래도 안 하잖아. 이거 해보고 그냥 버린다기 아니라 내버려두고 여기 가서 또 우르르 또 몰려서 뭔가 게임 같은 거 해보고 또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공통이 뭔가 하는 게 재밌는 겁니다. 그 속에 게임 퀄리티, 그래픽 퀄리티가 뛰어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MMORPG라든지 게임적 요소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네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퀘스트 2가 국내에 많이 보급되었는데 이러한 디바이스 보급에 따른 XR 게임 산업의 발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근데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주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있었듯이 HMD가 예를 들면 퀘스트 2가 국내에 와가지고 그게 뭐 단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게이머 1인당 한 대씩 이건 아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면 정말 이 PC처럼 너도 나도 이 국민적으로 다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퀘스트 2가 PC방마다 10대씩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걸 개인이 지금은 퀘스트 2를 개인이 구매해서 그걸 이제 쓰고 뭐 좀 게임을 하고 이제 이 정도가 되는데 그 현재는 하드코어 유저들이 사는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캐즘을 말씀드렸는데 하드코어에서 초기 얼리 어댑터에서 얼리 머저리티 조기에 다수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얼리 머저리티로 넘어가면 전체의 유저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50%를 딱 차지하는 게 얼리 머저리티. 그러니까 전기 다수 수용자가 거기까지가 50%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퀘스트 2가 아주 그 정도로 일반 유저, 하드코어가 아니라 일반 유저까지 폭발적으로 팔릴 걸로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XR 기반의 게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특히 AR도 그렇거든요. AR은 IP 기반이 안 되면 그럼 AR 안 된다는 거거든요. AR은. 그럼 이제 VR 남습니다. 홀로그램 기반의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럼 유일하게 지금 VR 정도. 그다음에 홀로렌즈로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B2B로 하는 거지. 그걸 갖고 B2C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VR 기반이거든요. XR이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 코로나가 좀 종식되는 걸 그걸 바라보면서 게임 개발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멈추고 게임 개발을 멈추고 있을 때 VR 기반의 게임을 멈추고 있을 때 코로나가 정말 종식돼 가지고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개발된 게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그걸 이제 정부가 좀 백업을 해주고 하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 할까요? 네네. 네, 이상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열정을 담아서 강의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답변해 주신 우리 위정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